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성근 논술연구소장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빼고 설명회를 하는 게 한 3년 만인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신 분들도 있는데 규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마스크를 빼고 좀 속 시원하게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사실 설명회를 하다 보면은 중복되는 예전 설명회랑 중복되는 내용이 좀 많은데 전에 들으셨다 하더라도 처음 듣는 거니 하면서 리액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공지 같은 게 많이 오죠. 고교 학점제 이런 거 많이 오지요. 그래서 이제 입시제도가 정권이 바뀐 탓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될 시점이기는 합니다. 제가 뭐 바꾼다 만다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무슨 사태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임시봉합책으로 수시 정시만 조절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구상이 되고 또 올해 그러니까 2024학년도 수능부터 새로운 수능체제 개편 수능이 도입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게 뭐냐면 공통에다가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의 경우 공통에다가 선택 과목이 들어오게 되지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수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입시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간에 떠도는 말로 입시 공부하는 것이 주식 투자보다 어렵다 이런 말이 있죠. 정보도 좀 많이 알아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오늘 토픽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학원의 논술 수업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등부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우리 학원의 논술 교재가 전평이 나 있죠. 아주 멋진 논술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브랜드가 어디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학원의 자체 브랜드입니다. 초등은 아날로기아라는 브랜드, 우리 학원에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등은 논스탑이라는 브랜드고요. 아날로기아의 뜻은 비유법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대학 입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풀면서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장 빠르죠. 참고로 대학 입시 제도는요, 지금 현재 4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애가 고3이 됐을 때 대학 입시 제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 해당되는 대학 입시 제도는 언제 확정이 될까요? 예, 중학교 3학년 가을에 확정이 됩니다. 여름방학 때 웬만하면 다 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요때가 되면 이제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수치가 일단 중요하긴 합니다. 재수생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50여만 명 되는데 전체 수험생 수 상위 15개 대학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사실은 지방대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기는 학원 설명이기 때문에 조금 노골적인 설명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상위 15개면은 대학 순위가 어떻게 되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성한이, 중경, 외시, 건동, 홍숙 이렇게 해서 수업은 상위 15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공립대라든지 경찰대, 육사, 공사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한 25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상위 15개만 출연하면은 50만 명 중에 한 4만 8천 명 인원이 확 줄지요. 여기에서 스카이 Y자가 빠졌네요. 만 보면은 이제 11,000명, 12,000명 그 정도 됩니다. 굉장히 위로 올라갈수록 경쟁이 세지요. 내신도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위권 경쟁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상위권 경쟁을 생각을 해보시면 최상위권 경쟁이라든지 상위권 경쟁은 같은 학교 내에서라고 하더라도 박이 터져요. 애들 사이에. 그리고 대충 압니다. 누가 몇 등 했고 누가 몇 등 했고. 경쟁이 위로 올라갈수록 치열해집니다. 근데 보통 뉴스에 나오는 게 미달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지방대 정원 미달이 지금 12만 명 가량 되죠. 그래서 이제 벚꽃 피는 순으로 지방대가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지방대는 그냥 원서만 넣으면 가는 수준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방대 어떻게 살려낼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 계신 어떤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를 그렇게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게 무의미한 수치라는 거예요. 뉴스에서 나오는 게. 상위권 대학 경쟁률로 가보시면 상위 15개 대학 경쟁률이 6대1 정도 확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도 수시 정시를 다 합쳐서 그렇고요. 수시 정시를 다 합치게 되면 이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평균 경쟁률로 하면. 왜 그러냐면 수시에서는 카드를 6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분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정시도 물론 이제 정시가 가군, 나군, 다군 3개의 카드지만 다군은 거의 넣을 데가 없어요. 가군, 나군인데 그것도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적에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원서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경쟁률이 그냥 평균 경쟁률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특정 대학이나 학과에서는 이것보다 실제로 훨씬 높습니다. 스카이 경쟁률은 평균 4대1이지만 역시 전공에 따라서 또 갈라지고요. 또 올해 입시부터 이제 문과 침공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과 학생들의 경우는 문과에도 원서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럼 자연적으로 아이들 대부분 다 어디를 이제 선택하게 될까요? 안 그래도 이과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이과 쪽을 선택하는 애들이 많겠죠. 아니 문이과 통합 아닌가요? 아닙니다. 선택 과목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물론 국영수 가사를 다 보긴 합니다. 이과 애들도 사탐을 선택해서 봐야 되고 문과 애들도 사탐이 아니라 사회, 네, 또 문과 애들도 과학 이렇게 시험을 보긴 하지만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탐, 과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문이과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략 언제쯤 문이과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이들 지금 여기는 이제 다 초등 5학년 내지 중학생이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택하면 늦죠 이미.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이제 선택 과목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가서 선택할 수 없어요. 언제 가서 해야 될까요? 중학교 마지노선이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선행학습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과 쪽은 선행학습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행학습을 영어 수학만 생각을 하시는데 안 그래요. 화학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생명과학이 좀 쉽다곤 하지만 유전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화학은 암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행은 대부분 과탐 부분이 선행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과 쪽이 선택 비중이 높다고 했고 선행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들의 진로 설정이 어느 정도 중학교 사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선택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얘기가 더불어서 나올 건데 고교 학점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우리가 대학 다닐 때 학점제도 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기 초반에 실러부스라고 나눠주죠. 거기에 보면은 필독 과제가 있습니다. 혹은 아이들 초등학교 영재원 보내셨던 분들은 알 텐데 거기도 필독서라든지 쓰기 과제 이런 걸 개인이 해내면 가산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선택했던 고교 학점제 과목별로 필독서가 지정이 돼서 나가요. 일종의 리포트를 써내야 돼요, 아이들이. 그럼 어떤 애들이 유리할까요? 책을 좀 많이 읽어놓은 애들이 훨씬 유리해요. 제가 장담컨대 고등학교의 고교 학점제 선택, 그러니까 필독서가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회람이 될 겁니다. 그럼 그 필독서 위주로 아이들이 중학교 때 다 읽고 아마 올라가게 될 거예요. 거의 다 그럴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독서 부담이 굉장히 커요, 아이들에게.
과목별로 필독서가 한 두세 권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가서 얘기한다고 하면 제가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만 좀 모의학점제 얘기를 좀 미리 말씀드리면, 핫 이슈가 절대평가냐 상대평가예요. 지금 현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당연히 절대평가로 간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평가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다. 공교육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절대평가를 제도화시키기는 어렵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평가로 갈 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완 대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는 보완 대책이 서술형 평가입니다. 절대평가로 가기는 가되 객관식으로 가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등급 부풀리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등급은 아니지만 이렇게 점수 부풀리기. 95점 이상이면 다 A잖아요. 뭐 학교별로 다 전체가 그냥 A 그레이드를 받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서술형 평가가 들어오게 된다. 혹은 국제 바칼로레아라고, 네, 그게 이제 공인 뭐 논술 시험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국민적 여론이 따라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서술형 평가는 지금 얘기가 한참 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입시 얘기였고요. 네, 요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어머님들을 재밌게 할 수 있지만 유머 코드를 좀 뺐어요. 왜냐면 전해 들어야 할 정보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유머 수준이 상당하지만 지금 일부러 뉴스 아나운서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괜찮겠죠? 네. 전형 방식은 수시, 정시 이렇게 돼 있고 정시 40%를 계속 유지한다. 이 기준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시 비중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네, 조모 씨 사태 우리 기억하고 있죠. 그 전에는 수시 비중이 85%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조모 씨 사태가 터지면서 정시가 더 공정한 거 아니냐. 이래서 지금 정시가 40%. 근데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명목상 비율입니다. 실질 선발 비율하고 달라요. 명목상 비율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해놨을 뿐이고 수시에서 포기하는 애들이 있죠. 재수를 선택하는 애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시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만 하면 그 정시의 전형 기회가 박탈돼요. 그럼 얘들이 재수를 선택하고서라도 수시에서 이탈해요. 뭐 어떤 애들이냐? 내가 6개 원서를 썼는데 상위권부터 중위권까지 넣겠죠. 그럼 상위권에 붙어버리면 여기는 다 거품이죠. 그게 이제 비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선발 비율은 5대5라고 보시면 돼요. 2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수시 50%, 정시 50%.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당장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눈에 띄는 게 내신이죠. 내신에만 목을 매면 큰일 납니다. 수능 대비가 안 되면 정말 안 돼요. 내신과 수능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시죠? 내신은요, 시험 문제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국어의 경우 지문을 안 보고도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수능은 철저하게 지문을 중심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 내부 지문을 구분할 이유가 없지요. 내가 아는 작품, 모르는 작품 구분하지 않고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독해 실력이 필요한 게 수능이에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능 대비를 손 놓고 있다가는 나중에 가서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수시에서도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을 다 마련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실력을 키우는 것을 공부의 중학교, 고등학교의 목표로 삼아야지 당장의 내신 그 자체만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신 실력이 좋으면 당연히 수능 실력도 좋지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공부를 꼭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5대5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또 옛날 생각을 자꾸 하셔가지고 시험지 보고 푸는 문제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필평가의 비중은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는 지필고사 반영 비율이 제로예요. 나머지 100%를 수행평가와 과정평가로 대체하고 있어요. 지필평가는 현행 기준으로 봐도 지필평가의 반영 기준은 50%밖에 안 돼요. 수행평가라든지 과정평가가 조금 낯설 텐데요. 과정평가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수업 중에 대답을 잘했거나 선생님이 수업 태도가 좋거나 정상 평가가 선생님이 주관적으로 그 자리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에요. 졸고 있으면 바로 점수를 깝니다. 그러니까 가산 채점과 감산 채점이 다 있어요. 과정평가가. 수행평가와 과정평가의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수행평가를 발표라고 생각하시는데 점수 산정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작성한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뭐가 중심이 돼야 될까요? 발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챗 GPT 베껴가면 점수 바로 공부받을 칩니다.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수행평가 과제, 초등학교 지금 다 해봤죠, 아이들. 그리고 대부분 다 검색해서 써가죠. 검색해가지고 익숙한 아이들은 말을 좀 유문을 하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어른이 보면 금방 알아봅니다, 이거. 자기가 직접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수행평가의 핵심은 글쓰기예요. 우리가 PPT, 파워포인트 발표하지요. 파워포인트를 오해하는 게 파워포인트를 화려하게 보여주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준비할 때 아빠들이 나서죠.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라는 게 있다. 예.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불필요합니다. 선생님이 보시는 건 내용이에요. 아이가 직접 했느냐, 그리고 정말 검색을 참고해서 탐구를 했느냐, 생각을 담았느냐, 이 부분에 혹은 그 숙제 과제 나오는 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얘기가. 평가 기준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저도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정평가는 그럼 뭘까요? 글쓰기일까요? 말하기일까요? 말하기부터.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아이들이 코로나 세대죠. 그래서 아이들 언어 발달 지체 현상이 전체 학생들에서 30%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말을 못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말하기에서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코드가 있고 비언어 코드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표정이 비언어 코드예요. 동작, 제스처 같은 게. 근데 우리가 말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말만 하면 안 되고 표정을 짓는다든지 눈을 크게 뜬다든지 손을 올린다든지 점점점 상승하고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손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아이들이 말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언어 코드는 둘째 치고 비언어 코드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말하기 능력이 아이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요즘에 학원계를 보면 토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게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기준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기준이 아니라 고등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지필평가의 비중을 낮추고 수행평가하고 과정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여담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수행평가와 과정평가가 많아지면 우리 선생님들, 가족분들이 계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선생님들이 수업하기에 대단히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업 시간 45분, 50분 중에 수행평가 애들 발표시키고 있으면 잘했다. 자, 다음 줘.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수행평가 비중을 높였던 초반에는 선생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했대요. 전달식 수업에 익숙했으니까. 근데 요즘 들어오신 이제 MZ 세대 선생님들은 오히려 수행평가에 익숙해 있는 선생님들이시고 실제 수업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게 재수생 강세라는 말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아이들이 뒤늦게 깨닫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결국 수능이었구나.
우리나라 입시 역사에서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죠. 모든 입시 역사를 통틀어서 국가고시 시험의 중요성이 떨어졌던 적은 한 해가 있긴 합니다. 원점수가 반영이 안 되고 등급만 반영이 됐던 해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해를 제외하고 아예 이게 중요성이 떨어졌던 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님들이 내신 성적에만 목매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실력을 키우는 게 뭔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근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실력을 올릴 수 있는데, 제가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적이라는 것은 좀 찔리는 얘기일 겁니다. 아이들이 머리의 결과라고 보시면 안 돼요. 유전자의 결과, 그건 제가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삶의 결과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성적이 애들 머리의 결과라면 다 머리 좋은 애들만 성적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머리가 좀 안 되더라도 성실하게 산 애들이 성적이 좋아요. 수능이든 내신이든.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삶을 끌고 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 잘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에서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 애들을 보면 엄마의 리모트 컨트롤을 당해서 공부하는 애들은 성적이 나중에 가서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가서는 엄마의 잔소리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리두기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이들의 사생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사회생활도 있고요. 거기서부터 거리를 두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시켜서 하면 그렇게 싫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하게 되면 진짜 공부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학교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가장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원에서 실제로 우리 학원에서 아이들, 중학생들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필기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플래너 쓰기를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게 학원의 목표는 성적 올리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스스로 플래너를 쓸 줄 알아야 실제로 성적을 올릴 수 있어요. 과목별로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못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잘하시는 게 아버님들이 또 잘하셔요. 플래너 쓰기. 그래서 플래너 쓰기만 1시간 정도 교육이 들어가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 얘기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 이거 가지고도 나중에는 설명회를 다시 한번 열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 국어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자면요. 흔히 하는 말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 국어. 아이들이 그러죠. 부모님들도 그럽니다. 국어는 공부를 해도 안 오르고 안 해도 안 떨어진다.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어떤 케이스들이 있나 살펴볼게요. 문제집을 풀어도 점수가 그대로예요. 실제로 그렇죠. 요게 이제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문제집만 풀어서 그래요. 이게 호흡이 딸리는 겁니다. 읽기의 속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긴 글을 읽어주면 짧은 글을 읽는데도 탄력이 붙어요. 그래서 독서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건데요. 다른 케이스들도 또 살펴볼게요. 지속적인 국어 공부가 지겹고 힘들어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을 조사를 해봤더니 수학일 것 같죠. 국어라고 답한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국어를 제일 싫어한대요. 그랬고요. 왜 그럴까? 독서 경험이 부족한 거. 이거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힘들어요. 헬스장 끊어놓고 3개월권 끊는데 이틀 가죠. 처음에 갔다가 마지막에 갔다가. 그것도 실제로 자기가 운동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국어는 좋아하는데 문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수능형 공부라는 걸 제가 조금만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택지를 어머님들 가만히 보시면은요. 선택지는 반드시 맞는 말이 있고 틀린 말이 있죠. 다른 말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진수를 무엇이라 할까요? 명제라고 합니다. 수능형 국영수 가사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선택지에 나오는 것들은 싹 다 명제예요. 명제라는 얘기는 P면 Q이다로 돼 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선택지는 의미의 단위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하면 저것이 저것한다.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 아이들이 선택지를 읽는 능력이 부족하다. 명제형 진수를 못 읽는 거예요. 선택지를 쭉쭉쭉 읽어가면서 어절 단위로 읽거나 파괴되어 있는 거죠. 단어만 골라내거나. 우리 아이를 짧은 글을 읽혔는데, 요 문해력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하겠습니다만, 짧은 글을 읽혔는데 그 한 문장에서도 중요한 단어를 못 골라낸다. 그게 뭐냐면 문장을 그냥 하나하나 읽어서 그래요. 단어별로. 그게 아니라 의미의 단위별로 갈라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수능형 공부라는 게 그런 겁니다. 문제집을 풀어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의 꼴을 알아야 돼요. 명제형 진수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선택지가 헷갈려요. 예, 문해력 부족. 지문은 이해하겠는데 문제가 어려워요. 바르게 읽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독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독, 전체 읽기, 속독, 빠르게 읽기, 묵독, 소리 내지 않고 읽기, 순독, 입술 순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읽기, 속독, 아까 빠르게 읽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정독, 바르게 읽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글을 빠르게 읽기 원하나요? 아니면 천천히 읽기 원하나요? 제가 일부러 극단적인 선택지를 드렸습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빠르게 읽기 원하시죠? 예, 그게 요구입니다. 애들이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서 대부분 다 하는 말이 요거예요. 제가 지문은 이해했어요. 문제 다 틀렸어요. 빠르게 읽어서 그래요. 수능은 굉장히 문제가 교묘하게 나오고 치밀하게 나와요. 수능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말 하나 바꿔가지고 선택지를 내놔요. 대충 훑어 읽은 애들은 다 틀려요. 빠르게 읽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애들이 제가 가르쳐보면 어떻게 공부하냐면 초등학교 때 빠르게 읽는 게 최고인지 알아요. 그리고 많이 읽는 게 최고인지 알죠. 그래서 빠르게 많이 읽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올라오고 중학교 때까지 이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빠르게 많이 읽어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모의고사 풀어보면 당황하게 돼요. 왜냐하면 빠르게 읽기가 습관이 되어 있는데 빠르게 쭉 읽어버리면 정교한 독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문 이런 거 정보량이 무지하게 많아요. 막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이런 게 국어 지문에 나와요. 그럼 그 과정 하나하나를 막 체크해 가면서 읽어야 돼요. 빠르게 읽은 애들은 지문에서 못 찾아내요. 정보를. 헷갈려가지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독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네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렇다. 지가 알게 돼요. 빠르게 읽기로 다시 갔다 늦어요. 왜냐? 제대로 가면 이렇게 가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바르게 읽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독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꼭 바르게 읽기 한 그 상태에서 자세를 바르게 잡은 상태에서 속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바르게 읽기가 갖춰진 상태에서 속도가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자세가 안 갖춰져 있는데 빠르게 읽기를 먼저 했다? 그럼 자세를 다시 잡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미 늦어요, 그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느리게 읽더라도 구박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독서 시간을 여유 있게 주셔야 돼요. 다 못 읽어도 괜찮다 얘기하셔야 돼요. 속도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테크닉만 늘리라고 할 수 없어요. 독서 얘기하면 제가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 원망을 참 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왜 바르게 읽기를 안 가르치는지 참 답답해요. 그럼 선생님 바르게 읽기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밑줄 긋기예요.
다 긋지 말고요. 예. 네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라. 그럼 제대로 밑줄을 긋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요? 2, 3년 걸립니다. 쉽다는 얘기일까요? 어렵다는 얘기일까요? 이거 저기 외국에 살다 영국이나 미국에 영미권에 살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이라이트 교육이 있어요. 학교에서 자체에서 하이라이트 긋기를 시켜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밑줄 긋기를 안 시켜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밑줄 긋기는 정보 처리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서 애들 국어건 논술이건 간에 무조건 밑줄 긋기 시켜요. 자, 예, 바르게 읽기 얘기였고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이제 뒤로 가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예, 밑줄 긋기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요거 아까 다 말씀드린 부분이죠. 예, 핫 이슈 문해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독해력이 어려울까요? 아니, 그러니까 독해가 어려울까요? 문해가 어려울까요? 어떤 분들은 독해와 문해는 전혀 다르다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문해력이 문제가 됐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문해력이라는 말을 되게 생소하죠. 문해력이 문제가 됐던 적은 크게 없어요. 문해력은 쉽게 말해서 문장 이해력이에요. 폭넓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작지요? 문장과 문단에 포함된 의미 단위, 문장 문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해라는 거는 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00자 이상 넘어가는 글을 한 문단으로 된 글은 많이 없죠. 여러 문단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하나의 문단을 하나의 논리 단위라고 이해해 볼게요. 4개의 문단이라는 것은 논리의 단계가 몇 개라는 거죠? 4개라는 겁니다. 독해라는 건 뭐냐면 이 논리의 순서를 꿰어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개의 문장이 아니라 4개의 문단이죠. 그러면 한 문단 안에는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죠. 문해력이 문제가 된 경우는 요즘 들어서 애들 뭐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라든지 그 비문을 많이 쓰죠, 애들. 문장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독해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글의 논리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학원에 오는 애들, 부모님들하고 제 기억으로는 한 5, 6년 전부터 이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학원에 오신 동기를 우리가 물어봅니다. 왜 아이를 학원에 보내셨을까요? 수학을 못해서요. 네? 여기 국어논술 학원입니다. 제가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짐작은 했지만 설마 여기 국어논술입니다. 간판을 제대로 보셨나요? 수학 선생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왜요? 애가 문제를 이해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실제로 그래서 오는 애들이 많아요. 이게 전형적인 문장제 수학 문제거든요.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수학, 자연수의 혼합계산 문제. 제가 끝까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전체 기념품 600개를 3일 동안 관람객에게 매일 똑같은 수만큼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첫날 오전에 어른 26명과 어린이에게 50명에게 기념품 2개씩 나누어 주. 벌써 이만큼 읽어가면 애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문해력의 문제인데, 쉽게 가볼까요? 전체 기념품 600개. 이게 밑줄이 쫙 들어갈 수 있어야죠. 3일 동안 관람객에게 매일 똑같은 수만큼 밑줄 들어가야 되겠죠. 나눠줘야 된다. 첫날 오전에 어른 26명과 어린이 50명 밑줄이 들어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밑줄 긋기를 하면서 읽으면 이제 호흡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르게 읽기는 딴 게 아니라 밑줄 긋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해력을 높이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또 문해력을 당장에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3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첫째, 라디오를 들으십시오.
라디오를 들으면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아나운서의 말 속도가 빠른 편일까요? 느린 편일까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빠르다고 느끼나요? 느리다고 느끼나요? 그렇게 빠르게 안 느끼죠. 왜냐? 끊어읽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의미의 단위에서 끊어읽기를 해요. 아나운서가 그거 못하면 아나운서 불합격하거든요. 끊어읽기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왜 문해력이 떨어지냐면 끊어읽기를 못해서 그래요. 라디오 들으면 되고요. 두 번째, 비슷합니다. 팟캐스트 들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듣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노래를 배우는 것과 똑같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언어를 처음에 터득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글자를 통해서 배울까요? 소리를 통해서 배울까요? 소리를 통해서 배웁니다.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됐어요. 아, 우리 뇌 속에 소리를 처리하는 기관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소리를 노래 배우는 거하고 비슷하게 처리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언어 배울 때 노래 배우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노래 잘하려면 노래를 들으면 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문해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듣게 하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읽기를 시키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학원에 오는 아이들에게 문해력이 떨어지는 애들에게 필수 약방으로 처방을 하는 게 처방문 중에 하나입니다. 한 달 하면 약발이 확 돕니다.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5분만 하면 됩니다. 10분 하면 더없이 좋습니다. 그 5분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5분 정도 하면, 한 10분 정도 하면 등에 살짝 땀이 배일 정도로 크게 읽어야 돼요. 또 있습니다. 한 4가지가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읽어줘야 되느냐? 추천을 드리는 것은 애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읽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책 읽어주면 더욱이 좋죠. 참 잘 오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읽어주실 때 연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정을 넣으셔야 돼요. 성의 없이 읽는 것은 금방 표가 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보시면 아기 돼지 삼형제 나오는데 아빠 왜 돼지가 셋 다 목소리가 똑같아? 그거 안 됩니다. 첫째 돼지는 첫째 돼지 캐릭터에 맞게, 셋째는 좀 이렇게 바른 목소리로 해야 되겠죠. 약간 고집스럽게. 혹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그거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발이 정말 좋아요. 제가 제 애들에게도 하고 있거든요. 제 애들이 초등학생들인데 삼국지 읽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TV 보다가도 삼국지 읽자 그러면 달려와요. 요거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하시지 말고 아버지를 시키면 됩니다. 책 읽기는 꼭 시키셔야 돼요. 저학년이든 5학년이든 읽어주든지 책을 읽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녹음한 걸 듣고 다니면 돼요. 근데 녹음을 할 때 처음에는 끊어 읽기가 좀 답답할 거예요. 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어절 단위로 끊어 읽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희한하게 의미의 단위를 묶어가지고 하게 돼요. 그럼 아이들이 문장을 노래 가락으로 외우게 돼요. 이것은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것이므로 저것을 저것하면 이것을 저것하게 된다. 이거는 문장 구조예요. 이게 노래의 가락입니다. 리듬이 있는 거예요. 산문이라 하더라고요.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은 그 가락이나 리듬을 타지 못한 애들이에요. 아직. 그래서 제가 애들 가르쳐 보면 아까 약발이 금방 통한다는 말이 맞아요. 하루 10분씩 한 달만 하면 금방 문해력은 회복됩니다. 문해력은 제가 생각하기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근데 독해는 얘기가 다릅니다. 제가 저한테 시간이 많이 없네요. 교재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 얘기 말고 제가 요 얘기로 그냥 가보겠습니다. 자, 사랑 고백하려고 합니다. 예, 논리를 4가지로 정했어요. 난 너무 부족해. 난 머리숱도 적고 광대도 나왔고 다리도 짧아. 우리 사귈래? 약간 스토커 같죠? 뭔가 이상하죠? 사랑 고백할 때 자기 잘난 체를 먼저 하면 안 되죠. 나 BMW 타. 나 연봉 6천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재수 없죠. 그러니까 난 부족해부터 가야 되죠, 논리가. 근데 난 부족해, 우리 사귀자. 이상하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논리적으로? 난 부족해? 상대방을 띄워줘야 됩니다. 난 부족하다고 실컷 얘기했어요. 그런데 넌 외계에서 왔니? 넌 보통 지구인과 다르군. 넌 도대체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을 막 띄워줘야 돼요. 오빠들이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난 부족해, 넌 정말 예뻐. 우리 사귀자. 기분 나쁘죠? 내가 예쁘니까 사귀자는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내 진심을 못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일종의 변증법인데, 나는 부족하고 넌 잘났다. 그럼 여기서 사귀자도 말이 안 되죠. 내가 왜? 먼저 생각나게. 그럼 이제 여기서 세 번째, 하지만 나의 부족함이 널 향한 내 마음을 막을 수는 없어. 정반 합의죠. 그러면서 우리 사귈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한 문단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논리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난 부족해 해서 이 문단에서는 지가 어떻게 부족한지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넌 정말 예뻐. 이 문단에서는 네가 예쁜 얘기만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네가 예쁘다 하다가 나도 좀 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논리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쓴 시를 하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엄마는 더럽다로 시작해요. 어버이날 쓴 시인데 우리 엄마는 지저분하다. 우리 엄마 몸에서는 마늘 냄새가 난다. 코를 막아도 난다. 잠잘 때도 난다. 머리에선 온갖 음식 냄새가 다 뒤섞여 있다. 엄마 손톱 밑에는 어디에서 그런 때를 묻혀왔는지 모를 때가 끼어 있다. 이런 얘기 계속 엄마 욕을 해요. 얘가 그렇게 구박당하면서 살았나? 근데 엄마가 더러워서 내가 예쁘다. 한 문장으로 확 뒤집어 버려요. 요게 논리. 독해라고 하는 것은 논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문해가 어려워요? 독해가 어려워요? 독해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이 논리가 수능의 비문학 지문은 갈래가 2개밖에 없어요. 설명문 아니면 논설문이에요. 처음에 애들이 딱 접하면 설명문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막 갑자기 무슨 엔진의 구조 이런 게 막 나오니까요. 처음에는 그런데 실제 수능에 딱 가보면 논설문은 이제 주장과 근거가 있는 글이에요. 논설문이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예를 들어서 논설문 중에 대표적인 게 A, but B 유형이 있어요. 앞에서 반대 얘기를 실컷 해요. 지가 하고 싶은 얘기에 반대 얘기.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그러나? 이러면서 뒤집어져요. 이제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바르게 말한 것은 이게 나와요. 그럼 애들이 헷갈리는 거죠. 이런 게 독해력이에요. 네, 다시 한번. 문해력은 어쩌면 학원이나 언론에서 좀 너무 떠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과장한 것 같아요. 독해가 훨씬 어렵다. 네,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요것과 비슷한 내용의 설명의 영상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딱 하나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독해력은 다차원적인 이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독해력이 한마디로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기억력이에요. 뭐 독해 안에 어휘력도 들어가고 논리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지만 기억력이에요. 독해력이 좋다는 것은 지문을 읽고 나서
정보를 얼마나 기억하느냐의 문제예요. 실제 수능을 풀어갈 때 지문 읽고 나서 문제를 풀면서 지가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갈 만한 단서를 지문에서 찾아가야 돼요. 확인해가지고 풀어야 되거든요. 기억력이 좋은 애들이 이겨요. 우리 잘 알겠지만 기억력을 높이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뭘까요?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운동을 해서 근육을 높이고 싶어요. 근육량을 늘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닭가슴살만 계속 먹어야 돼요? 근육 운동밖에 없죠. 똑같아요. 기억력을 높이려면 DHA가 많이 들어간 등 푸른 생선을 먹어야 돼요. 네. 독서밖에 없어요. 왜냐면 문자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텍스트의 기억력을 높이려면 텍스트를 많이 봐야 돼요. 그게 기억력입니다. 예, 요거 제가 실험을 해보면 되게 재밌는데 예, 제가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요것도 예, 고기 지금 어머님 다 있지요. 예, 그래서 건너뛸 부분들은 건너뛰고요. 요 부분은 제가 조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서가 수능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도움을 주느냐? 이거 수능의 국어 시험에 모순을 얘기해 볼게요. 만점 받아야 되죠. 근데 그러려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지문을 천천히 읽어요. 뭐가 부족한가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빨리 읽어요. 뭐가 떨어집니까?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보정해 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력이에요. 빨리 읽으면서 기억을 잘하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배경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양자역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는 아이들은 정보를 간추리는 능력이 뛰어나겠죠. 실제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은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과학이든 뭐든 간에, 사회든 간에. 그러니까 배경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은 사실은 뭐 교과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글쓰기는 어떻게 돕는가? 아까 제가 논리 말씀드렸죠. 예. 그 독해력 얘기할 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을 써본 아이들이 글의 구성을 잘 파악해요. 글을 안 써본 아이들은 글이 왜 이렇게 구성되는지를 몰라요. 뭐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일주일에 한 편씩 글을 써봤던 애들과 3년 동안 글을 하나도 안 써봤던 애들 비교해보면 금방 차이가 나죠. 그래서 글쓰기가 독해력을 늘린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초등, 중등 교재 소개를 잠깐 드릴 텐데요. 이 교재가 현란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진 교재, 아날로기아 초등 교재인데요. 뒤에 생긴 거를 제가, 이게 커버 페이지입니다. 요거는 셜록 홈즈를 읽고 나서 논술 수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셜록 홈즈 바스커빌 가문의 개, 요거 보면 잔인한 개가 막 사람 물어 죽이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걸 듣고 무슨 논술 수업을 한다는 거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자, 처음 논술 수업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시를 읽어요. 이 시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의 충고인데 아버지가 머리를 쓰려거든 똑바로 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를 굴리지 말고 머리를 이용하려 하지 말고 머리를 단순하게 써라. 셜록 홈즈를 밑바탕에 지금 깔아두고 있죠. 그러면서 수능형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제 접근을 서서히 하는 겁니다. 들어가기끔 하고요. 그 다음에 액션 리딩이라는 게 딱 넘어가는데 이 겉으로 보면 막 다람쥐 있고 막 재밌어 보이죠? 근데 실제로 액션 리딩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도토리를 누가 다 훔쳐갔어요. 근데 얘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어휘를 어려운 어휘를 배웁니다. 전체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차이를 배우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보면 다람쥐가 하는 얘기가 전체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뒤에 가서 누가 범인일지를 앞에 도둑이 남긴 편지를 보고
고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추리를 셜록 홈즈처럼 네가 한번 해봐라. 이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교재입니다. 이런 게 없어요. 재밌겠죠? 요거는 셜록 홈즈와 왓슨의 동상이 있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논리 독해. 수능에 아까 논설문 설명문 있다고 했죠. 요거 논설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과학 기술을 우리가 범죄에서 좀 더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를 가지고 가상의 토론을 나누고 있어요. 셜록 홈즈는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왓슨 같은 경우에는 좀 고지식하게 과학 기술이 오히려 더 세상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밑줄 긋기 들어가고 키워드 찾아내고 요약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물입니다. 이 글은 일종의 평론이고요. 셜록 홈즈 지은이가 아서 코난 도일인데 당대에 어떤 발자취를 남겼으며, 그리고 셜록 홈즈가 문학사에서 대중소설이지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셜록 홈즈는 사실 생각해보면 자신이 가진 지식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약자를 도와주죠.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은, 설명문과 논술문이 좀 혼합되어 있는데 이 글의 결론은 네가 가진 지식을 올바로 사용해라. 아까 아버지의 충고하고 비슷하죠. 여기 이제 설명문인데 요거 읽고 나서 앞에 읽은 글을 가지고 수능형 문제를 출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제형 진술 있죠. P면 Q이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독서 퀴즈는 읽어온 그 책을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점수가 어머니께 갑니다. 여기에는 보기 결합 문제가 있는데 주로 고전 작품이라든지 철학사상이라든지 신문, 이런 걸 재구성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글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다음 주 숙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실제로 잘 쓴 글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글쓰기 실력을 늘리려면 자기가 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쓴 글을 모델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 차시마다 이렇게 글쓰기 예시문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써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글쓰기 숙제가 나갑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글쓰기가 무작정 그냥 독서감 장문만 쓰게 하면 안 돼요. 핵심이, 이건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거니까 어디를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여기 이제 뭐냐면 글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내용에 따라, 목표에 따라, 형태에 따라, 갈래에 따라. 그래서 글쓰기 과제가 어떤 날은, 그러니까 이렇게 엮어가지고 과제가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엮어서 과제가 나가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에게 글쓰기 숙제를 낼 때 무조건 느낀 점 써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글쓰기의 형태로 아이들이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작성할 수 있게 돼요. 여기가 초등학교 교재고요. 이제 중등 교재로 넘어가 보시면 비슷한 갈래인데 좀 흐름이 달라요. 이게 보시면 여기 이제 도입부입니다. 아까는 시가 있었는데 요거는 좀 뭔가 좀 인상적으로 좀 다르죠. 요거는 배경 지식을 배우는 코너예요. 이 중학생 논술 교재입니다. 논스탑이라는 교재고요. 요게 아까 논리 독해 비슷하죠. 논설문 배우는 코너입니다. 그 다음에 밑줄 긋기 하고 나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앞에 장을 넘겨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부분을 쓰는 거예요. 요거 하면서 애들이 실제로 독해력이 많이 늘어요. 그리고 필독서 북멘토라고 해서 여기서는 배경 지식을 혹은 필독서에서 봤던 내용을 좀 더 심화 있게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독서 북멘토. 수능을 푸는 독서라고 요것도 철학사상이라든지 과학사상이라든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초등학교 아까 논술교재에는 문제가 많았죠. 푸는 문제가. 근데 중학교에서는 문제가 빠져 있죠. 왜 그러냐면 중학교는 문제집을 따로 다 풀죠. 그러니까 문제가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애들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중학생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떠먹여주는 걸 오히려 초등학생보다 더 좋아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자기가 직접 스스로 하는 걸 좋아해요. 나대요, 쉽게 말해요.
근데 중학생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수업에서 뭔가 많이 넣어줘야 돼요, 선생님이. 그래서 교재가 내용이 이렇게 많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집별로 다 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명문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과제가 지금 있는데 여기는 지금 빠졌네요. 이렇게 우리 교재가 구성되는데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빨리 드렸고요.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좀 포인트만 잡아서 오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독서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제 순서를 읽겠습니다. 이 독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하고 비슷하냐? 식사나 운동하고 아주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식사 오래 먹으면 안 되죠? 맞습니다. 몇 분 안에 보통 통상 몇 분 내외죠? 2, 30분 내외죠. 너무 빨리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먹어도 안 됩니다. 독서도 하루에 몇 분 내외? 2, 30분이면 족합니다. 아이들에게 1시간, 2시간 책 읽으라고 하면 참 힘들어해요. 딱 20분이면 이건 중학생 기준이고요. 초등학생 기준으로 하면 한 15분, 20분 해도 돼요. 천천히 읽는다고 하면. 많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운동을 또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치 운동을 몰아서 하는 거 참 안 좋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독서도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독서를 막 몰아치기 해가지고 애가 책 좋아한다고 반나절을 책 읽게 하고 더 읽어라 이거 안 되는 말이에요.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독서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는 활동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독서예요. 그래서 침대, 소파, 방바닥, 식탁 의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부분 여기서 보죠. 그래서 독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침대는 잠자는 곳이잖아요. 방바닥은 뒹구는 곳이고 소파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식탁 의자에서 애들 대부분 봐요. 그러니까 책을 제대로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어디서 봐야 돼요, 책을? 책상에서 봐야죠.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니까 뭘 받쳐놔야 돼요? 독서대를 받쳐놔야 돼요. 클립으로 고정해야 돼요. 장 넘길 때마다. 왜요? 빨리 읽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클립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애들이 책을 천천히 보게 되겠죠? 저절로 바르게 읽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광펜을 한 타스를 사다 놓으세요. 그리고 형광펜으로 책에다가 낙서하고 밑줄 그으면 뭐 어때요? 중고 값 떨어진단 말이야. 어때요? 책이 얼마나? 그 어머님들이 이상하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서책 숭배 이런 게 있어요. 유교 문화인 것 같아요. 책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찢어지면 다시 사면 되죠. 얼마나 한다고. 버리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냥 소모하고 버리고 그러면 돼요.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절반밖에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설명회 올 때마다 제가 설명 부분이 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오셔서 설명하시면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부모님들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